엄마, 토요일 제 결혼식에 안 오셔도 돼요. 하나뿐인 딸 결혼식에 가야지. 왜 오지 말라는 거야? 아무래도 시댁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엄마가 오시면 시댁 그렇고 남편이나 제 체면도 안 서요. 체면. 그쪽 집은 회사 사장이고 나는 시장에서 국밥집이나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 그래도 요즘은 외모로 평가하는 시대예요. 엄마가 오신다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엄마는 옷을 아무리 잘 입으셔도 표가 나잖아요. 그냥 없는 티가 확 나요. 지난번에 상견례 할 때 보셨지만 시댁하고는 너무 비교되니까요. 그리고 아빠까지 휠체어 타고 오시면 정말 안 된다고요. 내가 어때서? 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몸 불편한 니들 아버지 모시고 니들 남매 이렇게 키웠잖아. 엄마, 안 오시는 게 서로 편한 거예요. 조촐하게 하는데 오셔서 굳이 서로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국밥 장사하는 게 너한테는 그렇게 부끄러운 거였니? 나는 그래도 당당해. 그 사람들은 회사 운영하면서 돈 벌었고 나는 국밥집 하면서 돈 벌었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엄마, 저 결혼하면 이제 그 냄새 나는 시장에 갈 일 없어요. 결혼식에 오시면 제 발목 잡는 거라고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럼 이제 우리하고는 남처럼 지내겠다는 거니? 그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자주 가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시장에서 사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시죠? 아빠가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애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왜 부끄럽니?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빠가 몸이 불편하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어쨌든 오시면 안 돼요. 회사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 보기도 안 좋단 말이에요. 딸의 말에 영희 씨는 화가 났지만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딸은 오히려 엄마가 결혼식에 올까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72살의 김영희 할머니입니다. 부모라면 다들 자식 인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영희 씨도 당연히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일해왔는데요. 평생을 바쳐서 먹이고 입혀 키운 자식이 커서 결혼을 한다길래 너무나 기뻐했는데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걸려온 딸의 전화, 엄마 아빠가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영희 씨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영희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희 씨의 고향은 경기도 가평입니다. 어릴 적에는 영희 씨가 태어난 산골 마을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는데요. 지금이야 버스가 다니지만 그때는 차도 다니지 않는 산골이었기에 과자 하나, 떡 하나, 튀김 하나 먹는 것도 기다려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나마 환갑잔치나 생일잔치가 있으면 겨우 하나 얻어먹을 수 있었죠. 그 시절에 살림살이는 앞집, 뒷집 할 것 없이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배가 고팠고 특히 영희 씨네처럼 형제가 다섯이나 되는 집들은 더더욱 먹을 것이 부족했지요. 봄이면 나물 뜯으러 다녔고 여름에는 동네 앞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반찬거리를 구해오기도 했어요. 논이나 웅덩이에 있는 골뱅이는 맛있는 반찬거리였고요. 영희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작은 농과 산비탈에 있는 밭이 전부였는데 그 정도로는 7식구 밥을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틈만 나면 1시간을 걸어서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굶길 수밖에 없었고 중학교는 몰라도 국민학교는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걸 보고 자란 영희 씨는 공부보단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16이 되던 해에 서울에서 봉제 공장에 다니는 큰언니에게로 곧바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다가 시집을 가라고 하셨지만 그러기는 싫었거든요. 동대문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의 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싱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었어요. 말이 공장이지 창고 같은 데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일을 했는데요. 환기도 되지 않고 천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자욱한 곳이었어요. 어린 영희 씨는 정식 미싱사가 아니라 시다라고 해서 월급도 작아. 한 달 월급을 1,7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삼시세끼 밥을 준다고 했지만 밥은 정말 못 먹을 수준이었어요. 밥은 보리밥이었고 고등어찌개에는 고등어가 담겨졌던 흔적만 남아 있어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반찬이라고 억지로 꾸역꾸역 먹을 수밖에 없었죠.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골로 다시 올까 싶었지만 미싱사가 되면 그래도 월급이 오를 것이란 기대를 하고 버텼어요. 봉제 공장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을 때 과일 가게에 일하는 한 청년이 말을 걸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 남자에게 관심도 없었지만 그 청년은 영희 씨를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름날이었는데 일찍 일을 마치고 우산도 없이 기숙사로 뛰어가다가 그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영희 씨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빵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자리에서 빵과 우유를 사주면서 배고프지 않냐고 먹고 일하라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과일도 한 봉지 건네주었습니다. 봉제 공장의 일에 지쳐있던 영희 씨는 그 청년의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봉제 공장 사장과 반장은 영희 씨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구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미싱 앞에 앉아서 졸았다고 강제로 약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언니가 옆에 있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런 날은 기숙사에 가서 운 적도 많았어요. 기숙사라고 해봐야 작은 방에 6명이 같이 잠만 자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던 영희 씨에게 그날의 만남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이번에는 봉제 공장 앞으로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함께 극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말을 했어요. 쉬는 날이라곤 한 달에 2번밖에 없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같이 가자고 하는 말에 흔쾌히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영희 씨와 그 청년은 몇 번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지만 그때는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라 꼭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요. 만날 때마다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그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집의 조카였어요. 부모님은 김포라는 서울 외곽의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친척집 일을 도와주며 장사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3년만 더 배우면 이제는 자신의 가게를 차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2분 다 건강이 좋지 않아 다시 시골로 돌아갈지 걱정을 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둘 다 나이가 있는지라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1년 뒤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시댁이 김포에서 잘 살고 계셔서인지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했어요. 외동아들이고 하니 시부모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반년이 지나 결혼을 약속하면서 영희 씨는 방직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6년을 일했는데고 사장은 퇴직금도 안 챙겨주었어요.
화도 났지만 남편 될 사람과 장사를 하기로 했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그 과일 가게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자신이 모은 돈으로 연신내 시장에 두 사람만의 과일 가게를 차렸습니다. 영희 씨는 너무나 좋았어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봉제 공장보다 자신을 좋아해주고 알뜰히 챙겨주는 남편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연신내에서 시작한 과일 가게는 처음엔 두렵기도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지만 김포에 그나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장을 찾다 보니 연신내였어요. 둘 모두에게 낯선 동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몇 년 동안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거래처를 만들어 놓았기에 싸고 좋은 과일들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니 제법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희 씨 인생이 좀 더 밝게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5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 나이는 이미 30을 넘어가고 있었죠. 장사하느라 바빴지만 그 와중에도 연신내에 있는 유명한 절에서 기도도 했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느라 밤을 새고 내려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쁜 와중에 장사를 하루 쉬기로 하고 큰 병원에 가서 몇 번 검사를 해보니 아기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 얘기를 듣고 영희 씨는 눈물이 하염없이 앞을 가렸다고 합니다. 시아버님도 외동아들, 남편도 외동아들, 이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와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죄인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한 번도 영희 씨 원망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영희 씨가 마음고생을 할까봐 위로해 주었어요.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이들 없어도 괜찮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을 할 땐 정말 남편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래도 외동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시부모님도 손주를 기다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부모님 생신 때나 명절 때 시댁 가족들이 모이면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데 시부모님들이 그렇게나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많았어요. 막상 영희 씨 자신도 가게에 손님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 것을 볼 때면 너무나 귀엽고 이쁘게 보였고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영희 씨는 몇 년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정말 보기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고 남편 역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영희 씨는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영희 씨 나이 35이 되던 해에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일단 가보았어요. 고아원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영희 씨를 쳐다보며 웃고 있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거든요. 그 아이는 고아원에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고아원에 맡겨졌고 새돌이 막 지난 시기였어요. 그날 저녁 영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고아원에 갔더니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너무 이쁘고 귀여웠어요.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그렇게 영희 씨 집의 첫 아이였고 지금은 영희 씨가 기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고아원에서 데려온 첫날 아이는 낯이 설었는지 많이 울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잠들었는데요. 자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서 영희 씨가 꼭 안고 잤어요. 첫날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자
아이 나름대로 적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울기는 했지만 영희 씨와 남편이 안아주고 과자나 사탕도 챙겨주고 하니 금방 웃었어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께서 김포에서 오셨지만 아기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입양한 손자였지만 정말 친손자로 대하셨어요. 우리 장손이네. 그래, 이 집안 이제는 네가 끌어가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영희 씨는 자신 때문에 시아버지도 많이 속을 끓이셨을 것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안아주고 이뻐해주니 아이도 점점 더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 씨는 아기가 너무 이뻐 밤마다 꼭 안고 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처음으로 영희 씨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불렀을 때 가슴이 벅차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을 입양하고 난 다음 2년쯤 지나 이번에는 남편이 입양 얘기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이 보기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아들 혼자서 노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 여자아이 한 명 입양하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아. 남편은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칠순이 넘은 두 분은 당신들이 얼마나 사신다고 니들 편한 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기에 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그때의 시부모님 나이가 된 영희 씨는 시부모님이 정말로 고마우신 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양이 쉬운 결정도 아니고 둘이나 입양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입양한 아들을 친손자처럼 대해주시는 모습들이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입양한 딸은 오히려 아들보다 빨리 적응을 했어요. 남편의 껌딱지가 되어 가게에서도 과일 도매상에 갈 때도 남편은 항상 딸을 데리고 다녔어요. 나중에 아빠하고 결혼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이뻤습니다.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영희 씨의 가슴속에 자리한 빈틈들이 하나둘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비록 장사를 하다 보니 바쁘고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들과 딸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기에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남편이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과일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충돌하는 큰 사고였어요. 가게 전화로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니 이미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시간의 대수술 후 나온 의사는 다리를 절단하지는 않았지만 신경과 인대를 크게 다쳐 앞으로 걷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앞으로 아이들과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그리고 남편 없이 장사를 할 생각을 하니 캄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온 남편을 보고 영희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자신이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희 씨를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지만 그동안 가게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오로지 영희 씨 몫이었습니다. 퇴원 후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가게로 나와서 장사를 도와줬지만 정작 과일을 가져오거나 배달하는 것은 영희 씨의 몫이었습니다. 혼자서 힘든 일을 하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던 영희 씨는 퇴원 후에 남편과 상의해서 과일 가게를 접고 국밥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국밥집이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건 시부모님이었어요. 두 분 모두 몸이 건강히 안 좋으셨지만 김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희 시내로 와서 손주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셨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중학교를 입학하던 해에 시아버지께서 당뇨로 돌아가셨고 몇 해 뒤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영희 씨는 두 분의 장례식 때 영정 앞에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고마웠던 두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빠지기 일쑤였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거나 중학생들 돈을 뜯거나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속을 썩이던 아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꽤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증권회사에 취업을 했고 결혼도 했고 손주들도 둘이나 있어요. 딸은 정말 살림 미천 같았어요. 집안일도 국밥집 일도 항상 도와주면서 공부도 곧잘 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 외곽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어 승진도 빠르게 했고 지금은 과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딸이 성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희 씨는 국밥 장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휠체어를 타고 외출했던 남편은 이제는 외출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고요. 딸이 33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딸에게 많이 의지를 했는데 떠난다고 하니 기쁘기도 했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영희 씨 품을 떠나는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집에 온 딸이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남자 생겼어요. 우리 딸 시집 가네. 너무 축하해. 너는 정말 잘 살 거야. 시간 될 때 사위 얼굴이나 한번 보자. 딸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잘생겼더라고요. 어디서 만났어? 직장은? 같은 회사 다니는데 입사 동기야. 그래서 알게 됐고. 근데 사귈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려고 보니 우리 회사 사장님 아들이야. 그것도 외동아들이래. 그래. 우리 딸 이제 사모님 소리 듣겠네. 아니, 결혼해도 일은 계속해야지. 물론 직급은 올라가겠지만. 딸과 대화를 하면서 괜히 영희 씨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불안해졌습니다. 얼마 뒤 예비 사위가 인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영희 씨는 국밥집을 하루 쉬고 새벽부터 집을 쓸고 닦고 전과 튀김에 잡채까지 만들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달까지 푹 고아서 백숙을 만들었어요. 영희 씨가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보단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오후 5시쯤에 예비 사위가 딸과 함께 도착했는데요. 문을 열고 영희 씨 집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사위 얼굴에는 영희 씨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데 살지? 이렇게 좁고 낡은 집이 비위생적이다. 불편하다. 지저분하다. 항상 집에만 있는 남편의 모습, 휠체어, 남편이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각종 이동 수단들도 보기에 그랬나 봅니다. 그런 생각들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영희 씨가 정성 들여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표정이었죠. 딸과 눈을 마주쳤지만 딸도 어색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영희 씨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었고 요즘 도시 사람들과 자신들의 사는 모습이 좀 달랐으니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사위가 돌아가고 나서 영희 씨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라 우리 음식하고는 안 맞나 봐요? 그래, 그렇겠지.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많이 차이가 나겠지. 오늘은 당신이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도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래도 똑 부러지니까 잘 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영희 씨와 남편은 또 한 번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예비 사위가 다녀간 지 며칠 후 딸이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상견례 할 거예요. 평창동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인데 오후 6시까지 오시면 돼요. 딸한테서 사돈들이 중소기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그리 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물어보니 그릇 회사인데 아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딸이 그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이제 딸도 힘든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그래,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니 그러면 회사도 물려받고 일도 안 해도 되겠네 싶었거든요. 근데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매일매일 국밥집에서 일을 하는 영희 씨 얼굴이나 피부가 고울 리 없었어요.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에 젖어 살아야만 했으니까요. 이마와 볼에 생긴 주름살과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베인 손, 화장을 해도 피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피부는 좋은 옷을 입어도 표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앉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과 딸이 창피해하면 어떡하지, 사돈 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음식을 해서 왔어요. 모처럼 만에 만난 손자들도 너무나 이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니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뭐가 어때서요? 제 눈에는 어머님이 제일 고우세요. 저희 남편, 어머님께서 키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속 썩일 때도 다 안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어머님 편이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엄마가 저는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못 가시니까 저하고 같이 가요. 저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상대해봐서 잘 알아요. 상견례하는 날은 제가 옷하고 머리 봐드릴게요. 같이 미용실도 가시고요. 옷도 따로 준비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시처녀였던 며느리는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 머리 스타일, 옷 매무새에 대해 밝았습니다. 상견례 당일에도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집에 오더니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어주고 눈썹도 깔끔하게 손질하더니 얼굴 화장도 해주고 피부에 어울리는 연분홍 립스틱까지 발라주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전에 영희 씨가 시장에서 샀다는 블라우스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또 이런 거 사실 것 같았어요. 돈 아끼신다고 이런 거 사실 것 같아서 백화점 가서 사왔어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세미 정장 스타일이 훨씬 세련돼 보여요. 오후에는 아들도 왔어요. 엄마가 불안해하니 아들이 걱정이 되었나 봐요. 엄마,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누구보다 열심히 훌륭하게 사셨어요. 아버지 그렇죠? 그럼 니네 엄마 덕에 나도 이렇게 지내고 있고 너희들 학교도 마치고 이렇게 결혼까지 했잖니. 그러면 된 거야.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아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평창동에 있는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식집은 커다란 한옥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능숙하게 운전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쪽에 주차를 했고 영희 씨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섰어요. 그렇게 으리으리한 곳은
영희 씨가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봉제 공장, 과일 장사, 국밥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데 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들 결혼할 때는 남편이 몸이 불편해 집 근처까지 사돈들이 오셔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한껏 잘 꾸며진 정원을 지나니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었어요. 식당 벽에는 수묵화와 고급 액자가 걸려 있었으며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향까지 나더군요. 아들이 데리고 간 방 안에는 이미 사위와 딸, 사돈 부부가 앉아 있다가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사돈 부부는 고급스런 정장에 안사돈은 비싼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돈이 많은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말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바깥 사돈 되는 사람이 영희 씨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사부인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국밥집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인자한 듯 웃고는 있었지만 그 말에는 너는 국밥집이나 하니 우리하고는 달라 하는 말뜻이었습니다. 같이 간 아들은 그 말에 가볍게 웃더니 평생 시장에서 과일 가게, 국밥집 하시면서 저희 키우셨습니다. 제게는 자랑스런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사고를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움직이셔서 어머니께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지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아들의 그 말에 사돈 부부는 비웃음 같은 웃음을 흘렸고 안사돈이 영희 씨에게 연달아 물었습니다. 사돈, 그럼 지금도 국밥집 하세요? 요즘은 로봇으로 서빙도 하고 한다던데 그렇게 안 하세요? 저희 가게는 그리 크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요. 그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깥 사돈이 몸이 불편하시면 노후에 드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뭐 그럭저럭 생활비 나올 곳은 있어서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울의 그 여자대학 나왔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사돈 어른,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연세가 더 드시면 제가 모십니다.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요즘은 딸 집에 얹혀 사는 노인네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영희 씨는 자신의 학력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그런 거는 아들이 말한 것과 달리 이미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딸이 한술 더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노후에는 요양원 가실 거예요. 아빠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엄마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아, 요양원, 그거 좋겠네. 나는 혹시나 결혼하고 나중에 우리 아들 집에서 같이 사시게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요. 결혼하면 저도 출가외인인데 아무래도 저희 친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딸이 그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영희 씨 손을 잡고 있었기에 참았지만 영희 씨는 그 순간 너무나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물을 틀고 손을 씻는데 거울에 비친 영희 씨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키워온 딸이 사돈들 앞에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는 모습에서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딸의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는지 정신이 없었고 사돈들이 묻는 말에 아들이 대답을 했지만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모르게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운전을 하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이 결혼해야 되는 거야? 동생이 왜 그렇게 변했지? 사돈들이야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좀 있으면 사람 무시하거든. 근데 엄마한테 그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더 심한 것 같아. 왜?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무슨 얘기했는데? 아들은 화를 꾹꾹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돈 되는 사람들이 동생한테 엄마가 혹시라도 회사 근처에 오거나 식사 자리나 행사에 나오면 체면이 안 선다고 했어. 그래서 동생이 엄마는 그런데 절대 안 오세요. 그리고 엄마는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못 찾아와요. 그렇게 말했어. 그리도 또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더 하더라고. 엄마는 국밥집과 집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해도 집에 찾아오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 그런 말 하니까 사돈이 좋아하면서 이렇게 똑똑하니 빨리 승진시켜줘야겠다고 하더라.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때서야 딸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얘기를 들을 땐 화가 나는 것도 억울한 것도 아닌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오래전 입양해 올 때 그 모습이 이제는 이렇게 변했구나 할 따름이었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이다 일어나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영희 씨의 인생처럼 어두운 밤에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울적한 기분이 들어 한숨을 내쉴 때 남편이 안방에서 불렀어요. 웬 한숨을 그렇게 쉬어? 오늘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집에 돌아올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서 말을 걸지 않던 남편은 그제서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던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결국은 나 때문에 당신을 우습게 봤네. 미안해. 그리고 딸이 결혼하면 없는 셈 치자고 지금껏 키우면서 정성을 쏟았지만 그만큼 자식 키우면서 우리도 웃었던 때가 많잖아. 그렇게 이해하고 보내주자고 결혼한다는데 좋게 해줘야지.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그 말에 영희 씨는 그날의 일을 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안 보고 살 것 같았고 사돈들도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도 딸은 단 한 번도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혼수나 패물을 보러 가자고 해도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했고 웨딩 촬영이니 예식장도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회사 일도 있고 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1시간 거리에 사는 딸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서 아빠, 엄마 선물이라고 옷, 양말, 모자 같은 것을 사왔었는데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연락도 정말 안 왔어요. 혹시나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아들은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에 딸을 따로 만났다고 했어요. 딸을 만나서는 한참을 뭐라고 했는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희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간단한 답장만 오고 전화는 몇 번을 걸어야만 통화가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영희 씨는 마음속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들은 엄마하고 같이 결혼을 준비한다던데 딸이 집안 사정 때문에 혼자서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겠냐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조금씩 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생겼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은 다가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딸에게서 청첩장 얘기는 없었어요. 결국 기다리다 지쳐 결혼식 2주일 전에 영희 씨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청첩장은 안 주니? 고모들도 드려야 하고 친구들도 있고 시장 사람들한테도 좀 돌려야 하고 시댁에서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청첩장 돌릴 필요도 없고요. 전화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청첩장은 안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조촐하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친척분들한테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래, 하긴 간소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게 편하지. 굳이 손님 접대하느라 신경 쓸 일도 없고. 하지만 조금은 서운했어요. 영희 씨가 키운 딸의 결혼식을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도 된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었고요. 사돈 쪽에서 먼저 그러자고 했다는 말에 좀 경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딸도 결혼을 하고 인생에 있어 새 출발을 하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굳이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요즘 추세가 그렇다길래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영희 씨는 혼자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근데 막상 옷장을 열어보니 제대로 된 옷이 없어. 며느리에게 얘기해서 돈을 보내줄 테니 옷을 사다 달라고 했고 며느리는 영희 씨 마음에 꼭 드는 한복을 사왔습니다. 그 한복을 입어보면서 비록 결혼식이 조촐하더라도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3일 전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는데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오랜만에 전화하네. 그것도 늦은 시간에 했네. 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며칠 뒤면 결혼식을 하고 엄마 곁을 떠나니 그래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얘긴데 그래. 결혼식엔 안 오시면 안 될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엄마가 오시면 시댁도 그렇고 남편하고 저도 체면이 안 서요. 체면? 내가 어떻게 했길게 네 체면이 안 선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시댁 회사가 커요. 그리고 다 돈 많은 사람들만 오신다니까요. 엄마하고 안 어울려요. 조촐하게 한다면서?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울리지 않을 게 뭐가 있어. 내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야. 엄마 국밥집 하는 엄마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려요? 엄마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오셔도 안 어울려요. 그럼 니네 아빠는? 너를 그렇게 끔찍이 키웠던 너희 아빠는? 아빠도 휠체어 타고 오셔야 하잖아요. 그런 장소에는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딸과 통화를 하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너무나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세상 천지에 지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딸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거든요. 네 아빠 교통사고 나면서 다치시고 과일 가게 국밥집 하면서 너 키웠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럽니? 내가 평생을 살아온 모습이 너한테는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냥 결혼식을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 못해주는 엄마가 답답한 듯 했어요. 그렇지만 영희 씨도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결혼하면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것도 아빠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엄마가 국밥집 한다는 이유로 오지 말라는 게 엄마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릴게요. 딸은 오히려 한숨을 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하고 지난번에 집에 갔다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은 시댁에 비하면 거지 수준이에요. 시댁은 완전 고급 빌라예요. 120평이에요.
방만 7개예요. 상견례 때 보셨죠? 시어머님 옷, 목걸이, 반지, 피부 말하는 거 전부 엄마하고 너무 비교돼요. 엄마가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창피해요. 창피하다는 말에 영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살 때부터 30년 키운 딸이 엄마가 창피하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요.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남편 측 사람들이나 결혼식에 오는 회사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줘야 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아빠가 장애인이란 사실이 자꾸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발목을 잡는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나는 아빠가 휠체어 타고 다녀도 시장에서 일을 해도 너희 정성 들여 키웠고 우리 가족이나 내가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부모를 부끄럽다고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그 시장, 국밥집, 우리 집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애썼는데 엄마가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빠하고 내가 너희들을 키웠잖니. 네가 공부할 수 있게 국밥집 하면서 뒷바라지 해줬어. 엄마,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당당하게 부모 대접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제가 부담스럽다고요. 엄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가 연락을 안 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아예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 네가 잘 살면 연락할 필요 없지. 그리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더라. 연락하지 않을게. 그게 아니라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만 연락하시라고요. 평소에는 좀 자제해 주세요. 서로 그러기로 했거든요. 시댁이나 친정하고 연락 좀 줄이고 살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영희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날 법도 했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나중에 손주들 생기더라고 보러 오고 하지 마세요. 저희끼리 잘 살 테니까요. 딸은 친정엄마가 자주 오신다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사위 될 사람도 그렇고요. 딸은 마치 자신의 결혼과 관련해서 영희 씨한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렇지만 꼭 지켜주셨으면 해요. 이게 아빠, 엄마와 저희를 위한 거예요. 정말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딸과 말다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영희 씨 자신이 폭발할 것만 같았고 결혼식을 앞두고 그러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희 씨는 끝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안 갈게. 둘이서 잘 살아. 역시 우리 엄마는 이해심이 많으세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딸은 오히려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밤늦게 걸려온 전화에 딸과의 통화를 듣게 된 남편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나 봐. 그렇다네요. 당신도 나도 창피하다고 해요.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국밥집 한다고 부끄럽대요. 그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냥 보내줘. 잘 살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시나 남편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 영희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자니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들과 딸을 고아원에서 처음 봤을 때, 집에 데리고 왔을 때, 낯선 환경에서 울고불고 할 때 안아주면서 달래던 날, 입양 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이뻐하며 안아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콧물 흘린다고 손수건을 가슴에 달아주던 날, 아들이 속 썩이던 순간들, 딸이 회사에 취업하고 첫 월급이라며 남편과 자신의 내복을 사왔던 날들, 그 순간들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고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동생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이지? 아빠하고 나는 안 간다.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어디 또 편찮으세요? 아니면 동생이 뭐라고 했어요? 영희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딸과 통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이내 화가 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생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동생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누구 덕인데요? 아들은 화가 나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체면이 안 선다고요? 지금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을 창피하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 돈으로 살면서 자신은 뭐를 했는데요? 아버지 다치시고 나서 과일 가게 하다가 엄마 병원 입원하시고 다시 국밥집 차려서 지금까지 키워놓으니 엄마가 발목을 잡는다니 그게 사람 새끼예요? 그 말들이 영희 씨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영희 씨의 속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가지 마요. 지난번에 제가 만나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건 우리 가족이길 포기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가시지 말고요.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이제는 동생이랑 매제 절대 안 봐요. 평생 안 봐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결혼식 안 갈 테니 엄마도 가지 마세요. 아들은 한참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희 씨가 참았던 눈물을 아들이 대신 분노로 돌려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서는 쉽게 딸을 놓을 수 없었나 봅니다. 딸의 결혼식 하루 전날 영희 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으면 어릴 적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딸이 했던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와닿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었지만 영희 씨의 마음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몸이 불편했지만 영희 씨가 고생한다고 항상 웃는 얼굴로 있었는데 그날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영희 씨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 딸인데 멀리서라도 면사포 쓴 모습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1시간 정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딸이 나왔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하고 교복을 입고 영희 씨가 일하던 국밥집에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딸의 결혼식 날 아침, 결국 영희 씨는 며느리가 사다 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말했어요. 왜? 가보려고? 그냥 한 번만 보고 와야지요.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얼굴만 보고 오려고요. 평생을 키웠는데 결혼식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당신 그럴 것 같았어. 그럼 사진이라도 좀 찍어와. 나도 좀 보여줘. 알았어요. 정말 멀리서 볼 거니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니 어색했어요. 머리는 미장원에 가서 손질을 하기로 했어요. 마침 아침 일찍 여는 곳이 있어 머리를 손질하고 딸이 결혼식을 한다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택시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볼까 싶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올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구석에서 조용히 보고 와야지. 예식장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촐하게 한다고 했는데 전혀 조촐하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식장은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5성급 호텔에 들어선 영희 씨는 비싸 보이는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서 자신이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은 모두 명품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누구도 영희 씨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화려한 호텔 조명과 하객들 사이에서 왠지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부끄러웠습니다. 예식장 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면서 영희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웠어요. 영희 씨는 맨 뒤쪽에 하객들 사이 구석에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예식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신부가 정말 신랑을 잘 만난 것 같아. 사장님 아들과 결혼한다면서? 신랑이 외동 아들이라 회사 물려받게 되고 둘이서 경영할 것 같다는데 어떻게 둘이 만난 거지? 입사 동기고 같이 일하다 보니 친해졌겠지. 그리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사장님 마음에도 든 거지.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근데 승진도 했다면서. 원래 업무를 잘해서 승진도 빨랐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인정하는 거지.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이 먼저 단상에 올라섰고 곧이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사위는 정말 멋있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빛나는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저 사람은 누굴까 싶었어요. 사회자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신부의 아버지인 남편은 지금 집에 있는데요. 그때부터 영희 씨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정말 눈부실 만큼 고왔고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 단아했어요. 사위와 딸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고 영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눈이 자꾸 혼주석으로 향했어요. 신랑 쪽 혼주석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위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 쪽 혼주석에는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라고 소개한 그 남자와 중년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영희 씨를 부끄럽다고 했으니 다른 사람들을 대신 앉힌 것 같았어요. 그걸 본 영희 씨는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그러면서 딸의 인생에서 영희 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사라지는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혼인 서약을 할 때도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도 하객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영희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보고 있었어요. 다른 하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해 주었지만 영희 씨는 그냥 지켜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결혼식이 끝나갈 즈음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시간이었는데 사위와 딸은 자신 대신 혼주석에 앉은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퇴장하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예식 사진을 찍을 때 영희 씨는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화장실로 들어간 영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야 했어요. 그냥 보기만 하려고 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아침에 올 때는 떨리는 마음이었다면 돌아갈 때는 정말 너무나 허탈하고 쓸쓸한 심정이었어요. 도시의 건물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갈 때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희 씨는 너무나 허탈해서 소파에 앉았는데요.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오더니 안쓰러운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봤어요. 우리 딸 이쁘더라. 사위도 잘생겼고 사진 한번 봐요. 영희 씨는 남편에게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촐하게 한다며 여긴 어디야?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였어요. 우리 올까봐 그랬던 거고 호텔에서 하면서 손님도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는 딸 다시 보내줍시다. 그게 무슨 말이야? 고아원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혼자서 살아가라고 보내주자고요.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요. 당신도 나도 부끄럽고 창피하다는데 발목만 잡는다는데 가족으로 같이 사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딸은 놓아주고 아들하고만 살자고요. 당신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거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구려. 그날 밤 영희 씨는 꿈을 꾸었어요. 딸의 결혼식장에서 혼주석에 앉아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자신이 앉아 있는 혼주석을 보면서 절을 하지 않고 시부모에게만 인사를 하길래 한사코 불렀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꿈속을 헤매다가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스런 눈으로 침대 옆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남편이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실려왔고 연락을 받은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 씨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는 신경성 위염과 영양 부족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상견례 이후부터 마음고생이 심해서 영희 씨는 식사를 거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밥집도 제대로 장사가 되지 않아 신경이 많이 쓰였었고요. 그렇지만 영희 씨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하루 만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어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영희 씨는 남편에게 그 일을 해야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영희 씨가 찾아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었지요. 국밥집 할머니시네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30년 전에 입양했던 아이를 파양하려고 왔어요. 입양했던 자녀를 다시 파양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3살 때 데려와서 대학도 보내주고 독립할 때 집도 구해주고 얼마 전에는 결혼도 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인이 된 자녀를 파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파양은 협의 파양과 재판 파양이 있는데요. 협의 파양은 쌍방이 합의하는 것이고요. 재판 파양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머님께서만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파양도 어렵네요. 그렇게 복잡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파양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파양 청구를 신청해서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합니다. 영희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물었어요. 이런 경우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이고요. 늦어도 1년 정도 걸립니다. 결혼식에서 어머님을 배제했다는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통화 녹취, 혹은 증언 가능한 가족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순간 영희 씨 눈에 떠오른 건 아들의 얼굴과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상견례 때는 아들이 증인이고 결혼식은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재판 파양 청구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희 씨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어요. 앞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겠지만 몇 번은 오셔야 하고요. 법원에는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영희 씨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거실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디 갔다 왔어? 영희 씨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숨을 한번 고르더니 천천히 남편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제는 보내주기로 했어요.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파양 신청했어요. 딸 아닌 걸로 하려고요. 말을 마친 뒤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영희 씨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고했어. 그게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잘한 거야. 이제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이 얘기 언제 할까 고민했는데 김포에 있는 그 땅 정리하자고. 영희 씨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 땅은 아버님께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면서요. 알아, 그 땅 팔라는 말 나도 20년간 못 꺼냈지. 근데 말이야, 이제는 당신도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국밥집도 이제 그만하자. 영희 씨는 말없이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오래된 고마움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사고 나고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가게 일하랴, 애들 키우랴. 나도 이제는 더는 당신이 일하는 모습 못 보겠어. 내가 남편이라면 이제는 좀 그만하라고 말해도 되잖아. 남편은 김포 땅 이야기를 꺼내며 오히려 담담한 얼굴을 했지만 영희 씨는 그 말이 가슴에 깊숙이 박혀왔어요. 그 땅은 시부모님이 피땀 흘려 농사짓던 땅이었고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서 팔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 땅을 단 한 번도 팔자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받은 건 지켜야 한다며 늘 말했었거든요. 그 땅 팔면 돈 좀 될 거야. 큰 돈은 아니더라도 당신이 가게 안 나가고 쉴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야. 영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만 좀 챙기고 살자.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며칠 뒤 남편과 다시 상의한 뒤 영희 씨는 김포 땅을 맡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만 남겼는데 이틀 뒤쯤 나이 지긋한 중개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한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이 땅 근처에 개발 얘기가 많이 돌아요. 요 땅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직접 한번 가보시죠. 남편은 몸이 불편해 함께 가지 못했고 영희 씨는 오랜만에 그 땅을 찾았습니다. 시부모님이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그 땅은 이제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정겨운 기운이 살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눈빛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여기 꽤 괜찮습니다. 도로도 나고 역세권도 예정돼 있어서요. 운 좋으면 25억 선도 가능할 거예요. 순간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땅이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시부모님이 농사 지으며 물려준 땅. 고향 이웃에 빌려주고 가을에 임대료를 받으면 아이들 학비에 보태고 여윳돈 생기면 남편 보약 한 채 사는 정도의 땅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 추억이 스며 있는 그 땅이 이제는 남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진행해 주셔요. 제 조건은 단 하나예요. 믿을 수 있는 분한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영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렸습니다. 생각보다 구매자가 빨리 나타났고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으며 며칠 뒤 계약금과 중도금이 한꺼번에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찍혔어요. 입금 25억 원. 보낸 사람 이름 옆에 적힌 그 숫자를 바라보며 영희 씨는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5억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돈을 갖게 될 줄이야.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는 정말 조금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포 땅을 팔고 받은 돈을 생각하며 영희 씨는 오래된 결심을 다시 꺼냈어요. 이제는 정말 국밥집도 접고 남편과 조용히 살아갈 집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몸이 불편한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도 편히 지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병원 가까운 동네, 조용한 곳이면 좋겠다 싶었죠.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일산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었고 그중 저층, 남양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는 남편이 생활하려면 좀 큰 집이 좋을 것 같아 넓은 집으로 정했고 햇빛이 잘 들고 욕실엔 손잡이도 달아서 남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했어요. 무엇보다 깔끔하고 조용해서 영희 씨 마음에도 들었어요. 여기서 당신이랑 둘이서 살아도 괜찮겠네. 시장 통해서 살아온 우리한테는 이 정도면 과분하지. 남편이 웃으며 말하자 영희 씨도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친 뒤 남은 돈 15억은 아들의 조언을 받아 상가 건물을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 상가 세줘서 월세만 받아도 노후 걱정 없어요. 이젠 국밥집 그만하세요. 아들과 함께 일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임대가 가능한 상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래는 빠르게 진행됐고 영희 씨는 평생 장사꾼으로 살던 자신이 이제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짐 정리를 도와주었고 새로 산 소파며 커튼이며 살림살이 하나하나에도 며느리의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서 아버님하고 편하게 쉬세요. 어머님 이사하니까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의 말에 영희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법원에서 파양 판결이 났지만 영희 씨와 남편은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또 왔나 싶어 인터폰을 눌렀는데 화면 속에는 뜻밖의 얼굴이 보였어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딸과 사위였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수없이 복잡한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현관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이번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세요. 영희 씨는 애써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어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급해서 부탁할 곳이라곤 엄마밖에 없어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세요. 남의 집 앞에서 이러는 거 예의가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으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때는 죄송했어요.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결국 영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거실엔 정적만이 흘렀어요. 딸과 사위는 소파에 앉자마자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결혼식 그때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후회해요. 정말 너무 후회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가 요즘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저희 부모님도 급히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지금 회사 운영이 거의 저희 책임으로 넘어왔어요. 영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자금이 한꺼번에 묶이면서 이번 달부터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 됐어요. 은행 대출도 안 나오고 사방에서 막히고 있어요. 엄마, 정말 창피하고 죄송한데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그러나 영희 씨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의 눈물에 흔들릴 만큼 자신이 아직도 약하진 않다고 스스로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위의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급한 건 10억이에요. 엄마가 상가를 사셨다고 해서 그거 담보로 대출받으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꼭 갚을게요. 진짜예요. 사위도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고 딸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엄마 지난 일 다 잘못했어요. 결혼식 때 그랬던 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후회해요. 잠시 뒤에서 휠체어를 탄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다시 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그 상가는 너희 엄마, 이젠 엄마도 아니지. 내 안 사람이 평생 흘린 땀값이야. 그 돈은 해줄 수가 없다. 어떻게 남한테 그런 돈을 줄 수 있니? 아빠 남이라니요? 왜 우리가 남이에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우편물 가지 않았니? 법원 판결문. 네가 결혼식에 나하고 엄마 오빠 오지 말라고 한 날 우리는 너 파양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야. 그럼 제가 친딸이 아니었어요? 너는 3살 때 우리가 입양했다.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3살 때로 돌아간 거고 나하고 저 사람 그리고 한때는 오빠였던 사람만이 우리 가족이야. 돌아가라.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그 말에 딸은 이제 엉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그땐 제가 미쳤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3달 됐어요. 아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영희 씨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손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자신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 좋은 소식이네. 하지만 난 그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아니야. 엄마, 제발이요. 마지막이에요. 영희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창피하다고 국밥집 하는 엄마 휠체어 탄 아빠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 그게 너희 선택이었어. 그때 이미 너희는 우리를 버린 거야. 그날 나는 딸을 잃었고 이제는 너도 엄마를 잃은 거야. 영희 씨는 손에 힘을 주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잊어. 너희 인생엔 우린 없다고 생각해. 그게 너희가 원했던 거잖니? 딸과 사위가 나가고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속엔 절규처럼 엄마를 찾았어요. 영희 씨는 그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은 닫혔고 그 안의 마음도 함께 닫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겨울 햇살이 조용히 거실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날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도 같고 그냥 하루가 축 처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죠.
영희 씨는 주방 창문을 반쯤 열고 밖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집안, 남편은 안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으며 라디오에서 작은 클래식 음악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복잡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작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잠깐 괜찮아요? 잠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애들 엄마는 주차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둘이 같이 왔어요. 그 말에 영희 씨는 살짝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둘이 같이 왔다는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동생 시댁 있죠? 사돈집 회사 결국 파산했어요. 그 말에 영희 씨는 찻잔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놀라움보다는 묘한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렸고 남편도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래,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었구나.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영희 씨도 입을 열었어요. 결혼식 때 엄마 부끄럽다고 휠체어 탄 아빠 창피하다고 그 집 요구라고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네.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회사 내부 분위기도 별로였대요. 직원들도 오래 못 버티고 나가고 거래처도 다 끊기고 사람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면 결국 다 돌아오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사람 위에 서려다 보면 언젠가 미끄러지게 돼 있어. 직원 무시하면 결국 그 직원들도 회사를 무시하게 되는 거야.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늘 그렇듯 밝고 정중한 인사로 집안 공기를 환하게 바꿨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서 와라. 오늘은 내가 더 반갑네. 영희 씨는 자연스레 웃으며 말했고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자주 올게요. 저도 승진해서 이제 여유 좀 찾게 됐고요. 앞으로 자주 와서 밥도 먹고 다음에는 애들도 데리고 올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도 올 거예요. 애들 학원 다니기도 좋고 이 사람도 출퇴근하는데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영희 씨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남편과 눈을 맞춘 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방 서랍 속에서 얼마 전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고 다시 거실로 나와 그 봉투를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된 서류야. 상가 1층하고 2층 내 앞으로 돌린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당황했고 아들도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네 남편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건 꼭 기억해라. 이건 너한테 주는 거야. 영희 씨는 조용히 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키운 딸이 우리를 외면했을 때 너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줬어. 딸 결혼식 준비하면서 그리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서운하고 아픈 순간에도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줬잖아. 네가 사준 옷들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와주는 그 모습이 우리한텐 큰 힘이 되어 주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고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게 돼.
난 네가 평생 우리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믿어. 어머님, 저 정말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과분해요. 며느리는 봉투를 잡지 않은 채 말을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웃고 있었고 영희 씨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월세 받아서 애들 학원비 보태고 남는 돈은 네 돈이야. 네가 알아서 쓰렴. 아들한테는 절대 주지 말고. 그래도 너희한테 뭔가 줄 수 있어서 아버지도 나도 마음이 놓여.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젠 가족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돈보다 마음이 먼저야. 그걸 알면 앞으로 너희들도 좋은 부모 될 수 있을 거야. 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날 이후 영희 씨의 마음에는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힘든 순간을 지내면서 누군가를 믿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생긴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김영희 할머니였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